근데 그 국내 총생산 GDP에 있어서 지금 이 중국이 미국이 20조 경 정도 되거든요. 중국이 지금 17, 18조 정도 경으로 전체 GDP는 중국이 미국을 바짝 따라붙었다는 거를 이제 신문 보도상으로 접하실 거예요. 거의 근데 이제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아직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는 1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금 미국이 만약 발전을 하고 있고 한국은 거기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글로벌 의료기기시장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0조 시장에서 상당 포션이 이동이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 5.2% 현재 이제 그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 중에서 탑10 기업들을 좀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제일 이제 그 가장 매출액이 제일 높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잘 아시는 기업들일 거예요.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요. 내용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식 가치 더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트래커 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지금 이게 41년이니까 7조 원화로 18조 정도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의 의료기기 기업들에 계시면 결국은 이제 MJ 인허가 MDRC가 그 의료기기를 이제 승인을 받아서 해외 매출을 일으켜서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글로벌 탑10 기업들은 어떻게 회사 가치들을 올려왔는지 보신다면 지금 1982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에 상장을 했고요. 예를 들어 스트라이커 회사는 그 전부터 회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40년 전에 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는 18센트.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 가격을 살펴보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주식들을 소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253달러. 이 얘기는 만약에 이제 지금 좀 만약에 40대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뉴욕 증권시장에 들려가지고 이 주식을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어치를 샀다. 40년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253억이 되어 있는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40년 동안의 기업 가치가 14만 %. 100% 올라도 더블이니까 좋은데 스트라이커 회사의 경우는 14만 %.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업 가치가 증가한 패턴이 이 부분에서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칼디널 헬스 제가 이제 5년 동안 일했던 회사이고요. 칼디널 헬스는 전통적으로 방역 제품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었던 기업. 칼디널 헬스는 사실 이제 의료기기 보다도 제약 유통이 한 120조 정도 배출이 되거든요. 이제 제약 유통 같은 경우는 요즘 제네릭 드럭이 감감력을 많이 받으면서 그 프라이스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등락이 좀 심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4만 %가 올라가는데 칼디널 헬스는 거의 한 40년 동안에 6,000% 차이가 많이 나죠. 시멘스 잘 아시는 회사이고 시멘스 회사도 팬데믹 3%의 매출을 줄었어요. 시멘스 회사는 큰 급등보다는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상품을 보여주고 있고요. 캔디킨스는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위치에 있는 회사이고 여기는 인터벤셔널 레디올로지
중개 시설부터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거의 8%고요. 매출액이 25조. 지금 그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시장의 전체 시장의 규모가 7조 원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 해 동안 판매가 되고 사업화되는 의료기기 전체 시장의 7조에 대비해서 단일 기업이 전 세계에서 거의 3배 가까운 판매액을 나타낸다. 백패드캐스는 패턴의 추천, 아까 봤던 스트라이프랑 비슷합니다. 기업들이 흥미롭게 40년 전에 주로 성장을 많이 했네요. 82년, 지금으로 딱 40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때 2억 7,4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6억이에요. 나쁘지 않죠. 아까 스트라이퍼의 경우에는 1,800만 원을 투자했으면 거의 비슷한.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이 원래부터 아주 큰 기업이었다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2010년 이후에 특히 최근 근래 10년, 15년 기간에 상당한 급등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G 헬스케어. G도 잘하시는 회사이고 여기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패턴은 의료기기만 위주로 하는 회사들과 의료기기와 지금 제가 일했었던 제약 같이 하고 팔리는 했어요. G는 여기는 이제 비행기 엔진도 있고 뭐 파이낸셜 컴퍼니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기업 가치가 등락이 심합니다. 크게 뭐 성장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의료기기 사업에 집중했던 다국적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다. 필립스 이 회사는 매출액이 100% 올라갔어요. 에보트, 잘하시는 에보트. 여기서부터가 이제 금메달, 동메달이 이제 상당히 퀄리티 좋은 기업. 에보트 코리아가 여기 상승력이에요. 지금 에보트 회사는 여기 진단 제품이기 때문에 또 진단 키트를 제가 2020년에는 거의 1년 가까이 미국에 있었는데요. 에보트에서 래피드 신속 진단 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로지갈드에서 광고까지 진단 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를 받아보고 수익이 한 26조 정도 13%면은 많이 올랐죠. 에보트 회사도 지금 패턴이 좋아요. 보시면은 비슷하게 40년 전에 성장했고 그때 당시 7,6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18억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때 당시에 투자를 했더라면 좋겠지만 투자의 기회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었죠. 지금 이때 당시에 만약에 현실적으로 2억에서 3억을 투자했으면은 지금 한 12억 정도 돼요. 아까 보는 패턴처럼 지금 2010년 이후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기업들의 이거를 면면을 보시게 되면 이 기업들이 지금 여기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흑메디칼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2007년도에 그 흑메디칼 코리아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입사를 했던 해죠. 그리고 칼디널 헬스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에 2달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칼디널 헬스케어 법인을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그 한국 지사가 오래된 게 아니고 굉장히 근래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9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국내 미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미국 내에서의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다가 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는 주로 유럽에 진출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진출. 그래서 주로는 먼저는 일본을 진출하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2007년도에 쿵메디칼에 미국에 입사를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 중요도는 거의 한국하고 비슷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사업하기가 좋은 게 수도권에 병원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어떤 영업 인력을 집중시키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은 그래서 2000년대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 인터내셔널 이제 해외화, 글로벌화에 가속화를 그래서 이 기업들이 2000년대까지 글로벌화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화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매출의 급성장. 그래서 제가 일했었던 쿵메디칼 그런 기업들도 매출액이 급등을 하게 된 것은 이유가 다 해외 진출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보시면은 합격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업들이 이제 제품의 기술력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화에 성공을 한 거죠. 90년대는 글로벌로 진출했고 그리고 2000년대까지 아시아권에 진출하면서 해외 매출이 급증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게 돼요. 거의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회사들이 거의 그래서 이걸 보셨을 때 한국의 기업들도 결국은 글로벌화에 성공했을 때 이러한 유사한 이제 패턴을 볼 수 있겠다. 존슨앤존슨 잘 아시는 회사이고요. 존슨앤존슨도 비슷한 패턴이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하고 에보트사의 매출액이 이제 간격이 많이 좁아지고 있는 거고요. 매출원이 보통의 1위죠. 매출원이 35조 매출액 35조이고 82년, 83년도가 이때 당시에는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들이 상장하는 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2년도, 83년도에 다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거의 잠잠하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 진출하고 아시아권에 진출하면서 이게 이제 가속화되는 걸 보실 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분야는 수술용 로봇. 수술용 로봇은 향후에 거의 20%대 가까운 성장률이 이제 예상됩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흥미로운 기업은 존슨앤존슨의 인수합병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빈치를 만드는 인튜어티브 서지컬이 이제 1위인데 그거의 2위의 회사를 어리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다빈치 회사의 다빈치 같은 경우도 좋죠. 지금 2000년 그래도 블레 상장을 했는데 $2. 제가 2014년도쯤에 세인트주드에서 일할 때 이 인튜어티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거든요. 이 인튜어티브 서지컬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이 존슨앤존슨에서 어리스를 2위 회사를 인수해가면서 1위 회사인 인튜어티브 서지컬의 창립자를 스카우트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리스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롭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현대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오너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다른 국가의 CEO를 맡게 하는 거는 흥미로운 거냐. 한국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좀 이제 논란이 좀 생기는
경우가 사실 그 거래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매출액도 아주 잘 올라가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미국 탑10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 곡선하고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가가 곡선이 이거를 이제 P 레이쇼라고 하죠. P가 이제 미국이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글로벌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의 의료기기 기업들은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 주가보다는 이 멀티플을 덜 쳐줍니다. 약간 정밀 무슨 가공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또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글로벌화에 성공하면서 이제 미국 그 기업들이 가졌던 그런 기업 가치 멀티플을 갖는다면 지금 이제 상장 회사들도 기업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CGM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급등하다가 많이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지금 여기 P를 보시면은 오스테미도 상당히 높죠? 42까지 좋습니다. 이거 오스테미 P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제가 보여드린 미국 기업들하고 비슷한 P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이 프라이스 애플이라는 건데요. 프라이스 어닝스.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지금 현재 시가총액 영업이익을 100억을 만드는 회사를 만약에 주식의 시가총액을 2천억을 쳐주면 멀티플이 20인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오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 평가가 좋았었죠. 거의 미국 기업들하고 비슷한 거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CDN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진단 기업으로 유망한 기업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땐 너무 평가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지금 덴티스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도 좀 글로벌 진출에 성장을 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대 기업들입니다. 잘 아시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요. 네, 글로벌 탑20 기업들 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기업들 잘 아시는 기업들이죠. 네, 과반수의 기업들이 미국에 있고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도 이제 탑20, 탑10에 빨리 들어서기를 기대해 보고요. 지금 탑20까지 들어가려면 일단 매출액이 한 4조 정도가 나와주면은 탑20까지 들어가니까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닐 걸로 보이거든요. 4조 매출액 4조까지만 올라가 주면은 탑20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미국 기업들. 지금 이제 보시면 의료기기는 이제 그 국가별로도 되게 미국에 편중돼 있지만 기업별로도 되게 탑 기업들의 편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이 탑10 기업 10개 기업들이 아까 600조의 글로벌 시장에서 가져가는 포션이 37%. 엄청난 이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죠. 10개 기업이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37%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30번째 기업까지 24%.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30대 기업들이 61%네요. 글로벌 30대 기업들이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61%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과 이제 개발하시는 제품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그 협력 관계를 맺어야만 그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업력을 활용해서 제품 판매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자 드리는 거고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한 제일 많이는 이쪽 동부 지역이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나 아까 나왔던 벡슨 디킨슨이나 존슨앤존슨이나 이쪽에 많이 포진해 있고 제가 있었던 쿵 메디칼 인디애나 좀 있고 여기 텍사스. 제가 사실 인디애나에서 7년 일했고 텍사스에서 1년, 캘리포니아에서 5년.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건 아닌데요. 거의 뭐 여기서 여기까지 버리면은
중국을 넘어가는 거리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의료기기 산업이 이렇게 발달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메디컬 디바이스 디렉티브라고 불렸죠. 지금은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7 745 그게 이제 번호가 보시면은 MDR 2017 745를 많이 인용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2017년에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러피언 팔러먼트 유럽 의회에서 제정이 된 겁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에서 브레스트 임플란트 실리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들이 리콜 사태가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 당국에서 이제 강화를 하게 되었던 배경이고요. 이 MDR은 이제 타임라인에서 보셨을 때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1년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예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0년도 시작될 것이 1년이 지금 유예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5월. 이거는 이제 신규 접수를 할 때, 신규 접수를 하는 이제 회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타임라인이 이제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데 지금 이미 2022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MDR을 이제 접수를 한다면 유럽 C를 접수를 한다면 MDR로만 이제 무조건 접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MDR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업들 중에서 MDDC가 이미 갖추고 계신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MDDC를 같이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2024년 5월 26일까지 유효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MDDC를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갱신 심사처럼 MDR로 갈아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MDDC를 받았던 인증기관들이 MDR 심사기관이 안 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한 BSI나 TUB나 SGS나 이런 큰 인증기관들은 이미 MDR 심사기관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많은 이제 군소 작은 인증기관들은 아직까지도 MDR 심사 판정을 패스를 못했고요. 그 인증기관들이 만약에 패스를 못한다면 지금 이제 MDR 적격 심사를 이제 판정받은 인증기관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통 면에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유럽 연합 국가들의 제품 판매를 많이 원활하게 하시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2024년 5월 26일이 되기 전에 MDR CE 승인을 받는 겁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런데 지금 벌써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제가 MDR 컨설팅을 도와드리면서 기업체들이 이제 MDR 심사를 접수를 하고 보완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까지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증기관들도 이제 밀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2022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이제 지금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상당히 지금 2024년 5월 26일까지 MDR C 승인을 받기에는 시간이 되게 빠듯한 시간이고요. 만약에 2024년 5월 26일까지 MDR C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일단 2024년 5월 26일 이전에 유럽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유통량을 일단 유럽 연합 내로 반입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거를 유예를 해줘요. 그러니까 2024년 5월 26일 이전까지 유럽 연합 국가로 반입된 의료기기들은 2025년 5월 26일까지 유럽 연합 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 정도를 사업적으로는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MDRC를 2024년 5월 26일까지 이제 못 받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2025년 5월 26일에 MDRC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신다면 그 1년 동안에 유럽 내에서의 판매를 커버하기 위해서 미리 유통량들을 유럽연합내로 반입을 시켜놓고 이제 물류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2024년 돼서 급작스럽게 MDDC가 효력을 상실당하고 MDRC도 승인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사업면에서는 만약에 유럽에 판매가 많이 되는 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미리 계획을 하시는 게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UDI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UDI도 사실 FDA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을 했고 이제 유럽 그래서 UDI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FDA 같은 경우는 UDI를 GUDID라고 하는 이제 Good ID 데이터베이스 인용을 하시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MDR을 진행하면서 UDAMED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UDI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클래스별로 UDI를 적용시키는 타임라인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별로 클래스별로 지금부터는 이제 MDR을 실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이제 BSI에서 MDR 서브미션에 BSI가 심사에서 요청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BSI에 저는 이제 관계가 없고요. 또 뭐 이거는 홍보를 드리기보다 한 목적은 아니고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좀 인증기관의 그 가이드라인을 인용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DR에서 이제 크게는 그 바뀌어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 문서 이제 한글로는 그냥 기술 문서라고 하죠. 테크니컬 파일이라고 했죠. 그게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일할 때는 그냥 택닥이라고 많이 듣거든요. 테크니컬 파일, 택파일에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택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MDD에서 원래 있었던 Essential Requirements Checklist, ERC라고 하죠. ERC가 이제는 GSPR,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로 바뀌었고요. DOC는 그대로 가고. 그래서 크게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테크니컬 파일이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 되고, 그리고 ERC가 이제 GSPR로 된 거. 그게 이제 가장 그 RA 업무를 하시는 분에서는 그게 이제 큰 틀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택닥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GSPR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ER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기업의 제품이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ISO 기준들을 이렇게 좀 열거를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GSPR도 뭐 컨셉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세요. 근데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은 그 GSPR 이 룰 GSPR 이거를 이제 구글 검색을 하시면 그 MDR 규정에 따라서 GSPR에 요구하는 내용 이거는 그러니까 MDR 규정에 따른 GSPR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어느 의료기기에나 여기 열에 들어가는 내용은 공통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MDR 규정에 따라서 지금 GSPR 항상 넣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이제 device shall be designed, manufactured and packaged in such a way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13485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이제 제작이 이런 뭐 제조 그런 조건들을 다 적절하게 사용 방법이라든지 제조사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조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우리 의료기기에 적용할 건지 applicable 당연히 뭐 yes겠죠. 근데 이제 기업들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여기가 biological safety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은 우리 기업이 그
그 제공하는 제품이 만약에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인체 접촉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가 애플리커블을 노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yes인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적고 여기에 이제 스탠다드를 그 관련 그러니까 ERC 때 그 기입했던 그 ISO 스탠다드를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조에 대한 내용이었고 운송에 대한 shipping에 대한 내용이니까 ISTA 시험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뭘 적냐면은 지금 이제 XX 돼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을 만들면 그 안에 이제 그 manufacturing process information이라는 섹션이 있거든요. 제조에 관련된 섹션이 있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시험에 대한 성능 시험에 대한 섹션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품의 제작을 적절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에 관련된 섹션에 인용했던 그 자사의 시험 성적서, 문서 번호 등을 여기다가 열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그 MDR에서 기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련된 기준을 이제 기재를 하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그 ERC에 비해서 좀 업데이트가 된 거죠. 지금 우리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거를 보여주는 에비던스,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달아요. 그렇게 하시면 GSPR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미션은 그 이제 인증기관에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증기관이 이제 그 쿼테이션이 양식 폼이 있어요. 그것도 기입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자사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 목적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그 인증기관에서 지금 MDR 심사를 자사 비자 제품에 대해서 심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쿼테이션을 줄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동의하시면은 심사 일정을 인증기관에 우리는 이제 그 MDR 택닥하고 GSPR 이제 준비가 돼서 이때쯤에 우리가 서브미션 하겠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서브미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인증기관이 서브미션 파일을 받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라운드 2에서 라운드 3까지 보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FDA하고 유럽 MDR-CE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FD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피션시 레터에 그 보완 그걸 팀별로 다 내용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디피션시 레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MDR에서는 이제 클리니컬 PMS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 IT 관련한 일렉트리컬 세이프티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레이블링 파트를 맡고 있는 심사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심사자들이 이제 질문이 생길 때마다 팝업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라운드 1 퀘스천에서 클리니컬 파트에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바로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이메일을 받았는데 클리니컬을 받았는데 질문을 2개밖에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와 우리가 라운드 1에서 질문 2개밖에 안 나왔다. 그게 아니고 아직 그 다른 팀이 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리뷰가 진행이 되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라운드 2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안 끝나면 라운드 3까지 진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택닥의 리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서브미션을 하실 때는 그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에 각 섹션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성능 시험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섹션이라고 한다면 보통 non clinical testing 섹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제품에 그 진행되었던 모든 시험 이제 성적서들을 표로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성적서의 타이틀을 적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서 번호 이거를 쭉 적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큐먼트인 거죠. 이걸 이 섹션에 대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험을 하셨다면 회사에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시험을 성능 시험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거는 그 디자인 설계 개발 절차서. 그래서 일단 그 섹션별로 실제로 해당되는 성적서들을 열거를 하고 그 밑에는 또 그 이 섹션과 관련된 절차서들을 열거를 하고요. 그게 이제 택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브미션을 할 때는 거기에 인용되었던 문서들을 또 이거를 이제 PDF로 준비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파일을 분리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내 PDF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이제 PDF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북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전체적으로 제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씩 조금 설명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택닥에서 요구가 되는 내용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디스크립션에 대한 거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 MDDC 때 진행하셨던 내용들하고 비교해서 이제 operation principle 큰 차이, 뭐 디스크립션은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제품과 관련돼서 사용되게 되는 액세서리들에 대해서도 나열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액세서리 제품들을 별도의 그 서브미션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별도 서브미션의 액세서리에 대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을 인용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액세서리 제품이 같이 쓰이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그 액세서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올 필요 없고 그냥 그 주로 이제 액세서리 별도의 택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은 클리니컬 클레임즈 뭐 제가 MDD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은 좀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이제 intended purpose나 intended users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MDD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좀 이게 좀 바뀐 내용이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그 MDR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유러피안 파라먼트에서 MDR 제정한 걸 보시면은 거기에 클래시피케이션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래시피케이션 테이블은 모든 의료기기 기업하고 모든 의료기기에 공통적으로 그냥 카피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룰 1부터 이렇게 뭐 룰 1, 2, 3, 4, 5, 10, 13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그 카피를 이제 해오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룰 1부터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게 해당 있는지 해당 없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열이 두 개가 돼요. 룰이 있는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해당 사항을 적는 열을 하나 만드시고, 해당 사항 없으면 없는 것과 있는 것과 둘 다 그냥 yes or no만 하면 안 되고 왜 그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액티브 임플란트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룰이 설명이 돼 있으면은 그 우리 이제 device is not active implant device 이런 식으로 그 이거를 설명을 코멘트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룰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원재료에 대해서는 이제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그 제품의 원재료의 그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는 회사들은 그 의료기기는 그냥 원재료표를 다 나열하실 수 있고요. 원재료표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그 이 원재료의 그 컴포넌트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재료의 화학명, 그리고 그 컴포넌트 이름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식별하는 이름이 있으면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션 컨택트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MDR에서 좀 방점을 둬야 될 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 MDR에서는 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의료기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그 인체 내로 그 진행되게 되는 지금 카테터의 일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중요한 의료기기 부품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인체에 그 실제 인체 접촉이 진행이 되는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인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원재료들은 반드시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인체 접촉이 안 되는 부품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좀 큰 그룹으로 묶어 주실 수도 있고, 이제 원재료에 대한 그 문서를 BAM이라고 하죠. 빌링 머티리얼로 관리한다면 그걸로 인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재료를 기입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원재료 위주로. 이제 마켓 히스토리. 이제 이 마켓 히스토리가 그 결국은 PMS 이제 포스트 마켓 클리니컬 팔로우업하고 그 다음에 PMS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마켓 히스토리는 이제 예를 들어 자사의 제품이 그 MDC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지난 5년간의 세일즈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 이 제품 모델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요. 그 모델별로 그 다음에 유럽뿐만 아니라 그 한국과 미국 뭐 주요 국가, 허가받은 국가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도 몇 월에 승인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마켓 히스토리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별로 판매 개수가 필요합니다. PMS를 위해서. 유저 인포메이션은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라벨링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보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보안 요청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죠. Product and Device Specifications.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제품의 이제 DMR이라고도 하고, 뭐 DMF라고도 하고, Device Master Record라고도 하고, Device Master File이라고도 하고, 그 한글로는 뭐 제품 표준서, 이렇게 제품 규격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정형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다루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식약처에 관리하는 이제 문서가 이제 한글 문서로 되다 보니까 이제 제품 표준서를 쓰고 그래서 아까 한글로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이제 규격들과 관련한 이제 스펙을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품의 그 규격이나 스펙이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개정할 때마다 좀 검토하는 부분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일해왔던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프로덕트 리ኳ어먼츠인데 프로덕트 리ኳ어먼츠를 결국은 그 위험관리 파일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잘 아시는 FME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엑셀로 관리하는 게 제일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에다가 그 제품의 이제 주요한 그 리ኳ어먼츠들을 다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위험관리 QA에서 위험관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해저드 어널리시스를 하게 될 때 시초점이 제품의 디자인 입력이잖아요. 디자인 입력은 결국은 프로덕트 리ኳ어먼츠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형식적인 것보다. 그래서 Manufacturing Information.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에 대한 뭐 모든 기밀 디테일을 다 제공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 위주로. 그러면 이제 제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이 제품을 제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한 금형이 있어야겠죠. 금형이 있어야 이게 팔리머가 들어가고 이게 찍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품질을 관리하죠. 밸리데이션 방법이 있고 검수 조사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그래서 원래 제조 QA 쪽에서는 이 마스터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이 제품을 제조하는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라인과 모든 금형과 모든 제작 기계와 모든 공정들을 다 포괄하는 마스터 밸리데이션 보통 플랜이 있어야 되고 마스터 밸리데이션 플랜 또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진행된 마스터 밸리데이션 리포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마스터 밸리데이션 리포트하고 프로토콜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제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찍혀서 나오게 되면 금형 기계가 여러 개가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요 부품을 하청업체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당히 크리티컬한 주요 부품을 하청업체에서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하청업체에서 지금 이 마스터 밸리데이션 또는 밸리데이션 성적서를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마스터 밸리데이션을 갖추고 있는 게 좋고 그래야 그걸 보고 다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는 이제 공정 라인에서 이제 GMP 심사를 받을 때도 항상 그 GMP 심사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밸리데이션을 하십니까? 전수 검사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계가 이제 전자 장비이기 때문에 전수 검사를 합니다.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스탑각을 제조합니다. 스탑각. 하나에 1,000원짜리 스탑각을 제조하면 하루에 1,000개씩 찍어낸다고 하면은 전수 검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형 기계를 밸리데이션을 해야겠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 밸리데이션은 또 크게는 이제 IQOQ, PQ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금형 기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제대로 설치된 걸 가지고 거기에 제작 조건을 넣어봐서 이제 제작 조건을 툴링하게 되는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거기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어낸 다음에 로트 3개 정도를 찍어내가지고 확실하게 제작 조건을 설립하게 되는 PQ,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그래서 IQOQ, PQ 리포트가 나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제일 상당히 주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공정인데 그 공정에서 우리 회사는 밸리데이션 위주로 그 검사를 한다 하면 밸리데이션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OQ, PQ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조건값을 넣으면은 제품이 제대로 제작이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IQOQ, PQ 리포트를 제공하실 수가 있고,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고 전수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IQOQ, PQ가 아닌 인스펙션 절차서가 있겠죠. 그 검사를 QC라든지 중간 인프로세스 QC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완제품에 대한 QC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간 절차서 인스펙션하는 절차서를 이제 있어야 되고 그 절차서대로 샘플 인스펙션 리포트를 제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 제공할 필요 없겠죠. 뭐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 모델별로 대표적으로 이 로트에 대해서 그 검사된 기록물을 제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RA 그 QA나 생산 프로덕션이나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에서는 이걸 실제 작업을 하시고 있어야 되는 거고 RA에서는 이걸 요청하셔야겠죠.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청업체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인스펙션을 위주로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여기 이제 MPI에 제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모든 부품에 대해서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모든 부품에 대해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도 주요 부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체 접촉되는 부품 또는 그 제품의 성능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 그런 부품은 이제 그 보안이 이런 보안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귀사에서
이런 부품들에 대한 밸리데이션하고 인스펙션 위주로 제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그 인체에 접촉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리스크가 크다고 해저드 어널리시스에서 그 사료가 돼서 그렇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그 제일 위험도가 높은 걸로 그 판정된 게 있을 거예요. 그 위험 보고서에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리스크 미티게이션 컨트롤로 줄이긴 했겠죠. 억셉터블 리스크로 줄이긴 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제일 위험도가 높은 걸로 판정되었던 그 요소와 관련된 부품을 제작하는 공정에 대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크리티컬 그러니까 이제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티컬 프로세스 크리티컬 프로세스 그럼 크리티컬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밸리데이션 프로토콜 플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베리피케이션이 지금 설명드린 그 인스펙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고요. 인커밍 인스펙션 그러니까 주요 부품을 하청업체에서 공급받을 때는 그 업체가 부품 제작을 한 것에 대한 밸리데이션하고 그 업체가 인스펙션하고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조사에서도 입고 검사를 했을 거거든요. 그 입고 검사 절차, 입고 검사 기록물 그거를 이제 샘플로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작 과정 중에서는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을 하시고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은 이제 제공을 하셔야겠죠 반드시 그 완제품의 최종 인스펙션 출고하기 전에 절차하고 기록물 여기는 이제 인스톨레이션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인스톨레이션을 필요로 하는 아주 큰 장비들 있죠 진단 장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테스트까지 이제 GSPR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지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결국은 이 Common Specification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이 좀 크리티한데 요거는 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이제 찾으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 이거를 우리 자사의 제품에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얘는 라벨링에 대한 내용이죠. Devices labeled as stereo swab process manufacture 디바이스가 라벨링이 돼야 되고 멸균에 대한 정보가 라벨링에 제공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멸균 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내용이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 제품이 전기기계 의료기기다라고 한다면 비멸균 제품이니까 노다 그리고 이제 비멸균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여기를 그냥 그 공란 처리하시면 됩니다. 리스크 베네핏 어널리시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MDD하고 사실 뭐 달라졌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심사를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볼 때는 MDD 사실 되게 심사가 제 개인적인 견해에는 아주 방만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부터는 이제 좀 그런 미흡한 인증기관들은 퇴출시키고 좀 제대로 된 인증기관들을 통해서 심사를 이제 제대로 진행한다. 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네핏 리스크 어널리시스는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RA나 QA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제품의 개발과 테스팅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시고 계시면은 팀 미팅을 할 때 제대로 좀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요청을 제대로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베네핏 리스크 어널리시스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거는 디자인 인풋, 디자인 입력입니다. 제품을 설계 개발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디자인 입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기기라고 친다면 이 기기는 제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레이저 이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펑션에 대한 옵티컬한 이제 그 기능에 대한 그 기준, 그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 레이저 빛이 이렇게 발사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디자인 입력이 그게 프로덕트 리퀘어먼트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가는데 이게 붉은색을 할 수도 있고 초록색을 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디자인 출력이에요. 디자인 아웃풋. 그러니까 디자인 입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을 실제적으로 완제품 구현화시킨 게 디자인 출력이에요. 그게 디자인 아웃풋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이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디자인 FMEA가 있고 프로세스 FMEA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경우에 이거를 하나의 FMEA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제품의 설계 개발 디자인에 관련된 위험 분석에 대한 디자인 FMEA와 지금 설명드렸던 어떤 밸리데이션과 제작 공정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FMEA를 좀 나누면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게 되면 디자인 FMEA의 출발점을 디자인 입력에서 확실하게 잘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 입력. 그 다음에 프로세스 FMEA는 이건 제조에 관련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디자인 아웃풋. 그러니까 디자인 아웃풋은 제품을 완제품화 시키기 위한 그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도면, 어떤 원재료 무엇을 쓰겠 원재료의 성분 함유량 실질적으로 완제품화 규격시킨 거. 디자인 입력에서는 사용자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달성해야 된다. 또는 이제 ISO 10993 기준 또는 이 IC 60601 기준 전기제조 이런 이제 인허가적인 규정들이 디자인 인풋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출발을 해야겠죠. 이러한 기준들을 외부 기준도 있고 자사가 세운 기준들도 있는데, 그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리스크와 제작에 대한 리스크가 어떠냐가 해저드 어널리시스예요. 그래서 위험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위험 분석을 했더니 해저드 어널리시스에서는 이제 위해도, 환자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도, 세버리티와 그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probability가 있죠. 그래서 그 1하고 5부터 해가지고 곱하죠. 그래서 곱해서 나온 게 처음에 해저드 어널리시스 분석값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석값들을 우리가 억셉터블한 수준으로 다 내리기 위해서 리스크 컨트롤을 하는 것이 이러한 그 성능 시험, 디자인 베리피케이션과,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있는데 이 원재료가 환자의 이제 혈관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신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세포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억셉터블한 리스크가 아니죠. 그랬는데 우리가 생물학적 시험을 한 결과 이게 탁시시티에서 네거티브 파인딩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을 성공 패스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억셉터블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MDD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C 승인을 받았던 기술 문서들을 제가 보게 되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정말 이제 뭐 거의 30분 만에 적은 것처럼 뭐 사실상 리스크 컨트롤에 아예 알맹이는 게 전혀 없고 그냥 뭐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그냥 퉁치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 되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그 위험 요소별로 그 위험 요소에 특정하게 해당되는 시험을 했느냐,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문서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RA에 계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제 회사에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작성하는 분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이제 MDR에서 되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디자인 입력부터 되게 구체적으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트레이서빌리티거든요. 이거를 모든 제품의 기준하고 위험 관리를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강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컴패러빌리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바이오 컴패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식약처하고 유럽하고 FDA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이게 ISO 10993 매트릭스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그 우리 의료기기를 가지고 무슨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해야 되는지 표준이죠, 표준표. 그래서 이게 ISO 10993 표에 대해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표방하고 있는 생물학적 안전성 공통기준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콩메디칼에서 일할 때 식약처에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에 대해서 되게 그때 당시만 해도 FDA에서는 이제 유사한 동일한 원재료에 대해서 시험됐던 거를 그냥 인정해 줬는데, 그때 당시 식약처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해줘서 이제 그 미국의 사이언티스트하고 그러면은 식약처의 공통 기준 규격에 뭐가 적혀있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 800페이지 돼요. 생물학적 안전성 공통 기준 규격이 한글로 프린트해놓고, 그다음에 ISO 10993을 영문 있죠. 그걸 이렇게 대조를 제가 사이언티스트하고 같이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식약처에 있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렇게 한글로 잘 번역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식약처의 생물학적 안전성 공통 기준 규격도 결국은 ISO 10993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식약처의 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민원인 이런 해설서. 그 해설서 같은 걸 보시면 이런 이제 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표를 이해를 하실 때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 서구권에서 X하고 동그라미를 이해하는 게 한국하고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 X를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해를 하시는 게 해당 없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X 마크가 이제 해당 사항 있을 때 X표를 쳐요. 그걸가 이제 다른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한 점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식약처에서는 세모로 처리하죠.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근데 대부분 인허가 기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의료기기, 우리 제품을 가지고 국내 이제 시험 기관에 생물학적 시험을 먼저 맡기기 전에 우리가 FDA하고 유럽 MDR도 할지를 먼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보통 그 한국의 시험 기관들이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진행했을 때 식약처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특별히 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의 경우는 이제 인체 접촉 기간 세 가지로 나뉘죠. 리미티드는 24시간 이내, 그다음에 30일까지, 프롤롱드하고 퍼머넌트 30일 이상.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리미티드 24시간 이내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이제 보통 여기 사이로탁스 세포톡성하고 센서리제이션 감작성하고 이리테이션 피내 반응, 요거 세 가지하고 보통 파이로제네시스 발열 시험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보통 그냥 한국 시험 기관에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 한국 시험 기관이 GLP 기관이냐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지만 크게 뭐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롤롱드로 가게 되면 이게 여기서부터 롱텀 시험들이 들어가거든요. 특별히 여기 서프라닉 탁시시티는 이제 암환성 시험인데 국내 시험 기관들이 암환성 시험을 잘 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 롱텀 시험들은, 그리고 이 히모 컴패러빌리티가 용혈성 시험인데 식약처에서는 보통 ASTM 히몰리시스 기준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FDA에서는 이게 컴플리멘트 액티베이션 보체계 또는 스람보시스 테스팅, 이게 스람보시스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또 이게 ISO 10993을 보시면은 그냥 딱 시험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옵션하고 FDA나 유럽 MDR에서 인정하는 옵션하고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숄텀 테스팅, 숄텀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크게 뭐 국내 시험 기관에서 진행하셔도 무방을 하는데 24시간 이상 접촉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글로벌 시험 기관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남사나 우시 이렇게 시험 기관하고 진행하는 게 왜냐면은 이거를 시험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해놓고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별히 30일 이상 접촉되는 의료기기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이상까지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하고 FDA에서 강조된 게 지금 이 extractable retrieval 테스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chemistry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하게 되면은 이 의료기기를 이제 잘라서 용출을 하거든요. 익스트랙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용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들은 딱 그 엔드 포인트가 딱 규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지 이제 선다식 이런 그 객관식 문항처럼 딱 그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포독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이토톡식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스레시홀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파지티브가 나오면 페일이죠. 그런데 사실상 그 의료기기의 이 독성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 사각지대가 나올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완하고자 함이 이 케미스트리 테스팅이에요. 그래서 이 케미스트리 테스팅은 이 의료기기에서 인체 접촉하는 부품에서 용출을 시켜서 그 용출된 용출물의 모든 그 화학 성분을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성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그 인체 내로 유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구리라든지 이런 카퍼 어떤 특정한 금속 성분이 독성학적으로 위험한 수치까지 검출이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아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케미스트리는 보통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테스팅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탁시컬러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비용이 원화로 한 1억에서 그러니까 리처블 테스팅을 하는 게 한 6, 7만 불 되고 그 다음에 탁시컬러지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는 게 5, 6만 불 되니까 이게 한 원화로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시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이는 보통 이제 이 유전 독성, 지노탁시시티나 크로닉 탁시시티, 칼시노제네시티, 만성 독성, 발암성 이거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식약처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케미스트리 테스팅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FDA하고 이제 유럽 MDR에서는 이 케미스트리 테스팅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험 비용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FDA하고 유럽을 한다고 하면 이 케미스트리 테스팅을 하고 지노탁스하고 칼시노제네시티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평가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식약처에 설명을 하고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줄 여지도 있고요. 갈수록 좀 항목별로 복잡해지죠. 전기기계적 이제 제품의 경우에는 electrical safety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제일 주요하게 60601-1이 있죠. 그래서 그 전기기계적 안전성 성능에 대한 시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실 때는 그 시험 기관에 이거를 맡기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제품을 유럽 MDR과 FDA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 구글에 가셔서 FDA 데이터베이스라고 치시면은 이게 FDA 데이터베이스가 메디컬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가 뜨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FDA가 알파벳 순서로 관리가 돼 있어요. 거기서 R Recognized Standards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가 60601-1을 검색창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FDA가 인정하고 있는 60601-1의 버전하고 그 다음에 그 계정 연월을 넣었거든요. 그게 유럽에서 인정하는 것과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기업체에서 시험 기간에 그 60601-1이라든지 1-1-2 이런 이제 EMC 테스팅 이제 의뢰를 했는데 시험 기간에서는 주로는 식약처하고 이제 CE에서 인정되는 그 계정연월로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상당수가 FDA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FDA에 제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시험을 다시 해라. 또는 우리가 인정하는 기준과 지금 시험된 기준이 어떻게 동등한지를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일단 FDA하고 그래서 FDA의 시험 기준을 확인한 다음에 그 국내 시험 기관에 의뢰를 하실 때 성적서에 그 시험 기관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그 시험 기준 그대로 쓰고 테스트 스탠다드라고 해서 그대로 쓰고요. 그 밑에 칸에다가 칸을 하나 더 넣어서 US 스탠다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해주는 요 미국 그 기준을 그대로 넣어달라고 성적서에 그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62304 이것도 이제 체크리스트를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죠. 제가 FDA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그 지금 한국에도 소프트웨어만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62304에서 보시면은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하다가 10분간 휴식을 하는데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그 62304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FDA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62304의 체크리스트고 62304에 충족했다라고 표방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플랜에 대한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62304에서는 A, B, C로 나누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의료기기들은 B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그 마더리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B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FDA는 이제 리스크를 마이너, 마더리트, 그러니까 마이너 레벨 오브 컨선, 마더리트 레벨 오브 컨선, 그 다음에 메이저 레벨 오브 컨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은 저희가 그거 가지고 좀 싸우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마이너다, 뭐 A다 그 기준은 마더리트의 기준은 그 마이너한 인주리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마더리트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이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진단 소프트웨어도
진단이 정확하지 않게 되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상해가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더리트가 되는 거고 B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그 리스크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떠한 경위로 개발하게 되었고 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플랜에 대한 문서가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 설명드린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리퀘어먼츠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 이거는 이제 SRS라고 하고요. 이 SRS라는 건 결국은 소프트웨어 리퀘어먼츠니까 프로덕트 리퀘어먼츠하고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료기기의 디자인 입력이에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그 기준들을 나열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SRS 번호를 넣어가지고 이제 적게 되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럴 디자인이 있고 디테일 디자인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SRS가 디자인 입력이면 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죠? 디자인 출력. 디자인 출력에 해당되는 게 이 소프트웨어 디테일 디자인. IEC 62304에서는 소프트웨어 디테일 디자인이라고 하고 FDA에서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SDD가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로그인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SRS예요. 디자인 입력. 상당히 추상적이고 기능적이죠. 그러면 SDS에는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입력할 수 있는 앱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프로그램 파일에 대해서 그래서 디자인 출력 완성물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파일명들을 기재를 해줄 수 있는 SDD, ST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럴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마치 제조 플로우 차트처럼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이 디자인 자체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예를 들어 유저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인풋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앱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앱을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앱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데이터 서버가 있죠.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데이터 서버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진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통 요즘 이제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진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AI 알고리즘에서 데이터가 와가지고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진단 모듈로 진단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 블록 다이어그램. 그러면 이제 지금 똑같아요. 의료기기나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성능 시험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디자인 입력 기준들이 있는데, 디자인 출력을 통해서 완제품화된 완제품 샘플을 가지고 지금 성능 시험하고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하고 모든 시험하는 게 디자인 입력을 충족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디자인 입력 시험 기준이죠. 마찬가지로 SRS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기준을 만들어 놨으면 SDD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로그인 해야 된다라고 SRS에 했으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용자가 로그인이 되는지를 보는 게 이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SDD하고 SDS로 이제 완성된 제품이 SRS가 매치가 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허가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료기기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 디자인 입력과 디자인 출력이 매칭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심사자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이런 테스팅을 안 했어요? 보안에서 이러이러한 테스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어떤 보안이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사가 우리 A 제품에 대한 디자인 입력 기준을 부족하게, 불충분하게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한 게 있다면. 왜냐하면 그 시험 기준 자체들이 디자인 입력에서 출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시험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이제 디자인 출력이 디자인 입력 기준은 제대로 이해해서 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디자인 출력으로 된 완제품이 디자인 입력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식약처나 FDA나
CE에서 봤을 때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인허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쉘프 라이프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달라지는 점만 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쉘프 라이프에서는 이제 FDA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이게 카테터라고 한다면 초기 성능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들어냈어요. 제품을 공장에서 오늘 만들어서 오늘 사용하면 0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만들어서 오늘 사용했으니까 0 타임이 걸렸죠. 0포인트. 그래서 초기 성능 시험이 그거죠. 오늘 만드는 걸 가지고 오늘 시험은 꼭 뭐 오늘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제 개념적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쉘프 라이프를 이제 FDA하고 MDR에서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식약처에서 심사가 될 때는 보통 이 쉘프 라이프는 멸균 패키징에 대해서 위주로 시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장 강도라든지 어떤 이 미립자 시험이라든지 이런 성능 시험들도 지금 이제 멸균 제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멸균 제품의 경우에는 진행되었던 모든 초기 성능 시험을 노화해서 성능 시험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유효기간이 쉘프 라이프가 3년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보통 의료기기 제일 공통적인 시험이 인장 강도 시험이죠. 텐션 스트렝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인의 손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이게 부러지지 말아야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인장 강도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카테터나 의료기기도 그 의사의 시술자의 이제 손 압력을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10뉴튼이라고 하죠. 10뉴튼을 가하면 찢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장 강도죠. 근데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노화가 돼가지고 1뉴튼만 가해도 끊어져요. 그럼 이게 쉘프 라이프가 페일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국내 식약처 심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렇게 철저하게 안 들어갔는데, FDA나 향후 이제 MDR에서는 이런 모든 성능 시험들에 대해서 노화 시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접촉하게 되는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의료기기는 가속 노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유효기간이 3년인데, 그럼 3년 시점에도 얘가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보려면은 제일 좋은 건 리얼타임이에요. 그냥 쉘프에다가 두는 거예요. 쉘프 라이프의 어원 자체가 쉘프에 둔다는 뜻이거든요. 쉘프에 둬갖고 3년 동안 둬가지고 2025년 3월에 수거해가지고 테스팅을 해서 성능이 동일하게 나오면 리얼타임 테스팅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 개발 타임라인에서 3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 노화를 해가지고 이 에이징 챔버에 넣으면은 그걸 계산하면은 보통 3달 정도면 가속이 되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24시간 이내 숄텀 디바이스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속 노화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어떤 영구 이식된 의료기기일수록 이제부터는 리얼타임이 필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FDA나 지금 이런 리얼타임들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멸균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의 어떤 사용 기간, 뭐 숄텀인지 롱텀인지에 따라서 이제 리얼타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이거는 이제 또 내용이 많은 내용인데, 일단은 MDR에서는 일단 그렇게까지 조금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시간적으로 제가 좀 너무 많이 그래서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PMS, 이것들도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 일단 제가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CER에는
CER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우리 회사 제품이 왜 스테이트 오브 아트 테크놀로지인지, 다른 회사들과의 제품 비교.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어떤 비임상 성적서, 그리고 PMS,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내용, 그 다음에 포스트 마켓 클리니컬 파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CER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임상 시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 스테이트 오브 아트 테크놀로지를 이제 할 때는 보통 리터처 어널리시스들을 하거든요. 그때 임상 논문을 비교해서 우리 회사와 비슷한 제품의 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을 특별히 임상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헌을 인용할 때 그 기준들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2019년도에) 제품이 MDD CE를 받았고 1월에 CE를 받아서 그 이후로 이제 판매 개수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컴플레인트가 예를 들어서 몇 개씩 이제 컴플레인트가 나왔다. 그다음에 컴플레인트 레이트는 이거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컴플레인트가 30개로 늘어났어요. 보통 5개만 나오다가. 그러면 그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제품의 디자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만약에 디자인을 바꾸는 컴플레인트였다라면은 제조사에서 캐파를 6 써야 돼요. 커렉티브 액션, 이제 프리벤티브 액션.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전체적인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인허가에서 담당하기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이제 PMS, CER은 임상팀이 있으면 임상팀에서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 PMS하고 PMCF는 QAD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컴플레인트 관리하는 팀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MDR에 필요하다면서 왜 RA에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사실 뭐 MDR에서는 지금 다 필요한 거거든요. 성능 시험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QA 팀에서 이제 이런 컴플레인트 관리하는 것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렌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트렌드가 스파이크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CF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PMCF에는 이제 이게 돌고 돌아요. 리터러처 분석하는 것도 PMCF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 컴플레인트가 나와서 어떤 팔로우를 했는지도 프레임도 팔로우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컴플레인트뿐만 아니라 유저빌리티 관련해서 어떤 디바이스 피드백을 모으겠다, 이런 것도 PMCF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보완을 하시면은 제조사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인증기관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이 PMS하고 PMCF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PMS하고 PMCF를 상당히 확충을 해야 돼요. 그리고 PMCF에는 만약에 정말 임상시험 없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인증기관이 나오게 되면은 PMCF 플랜에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임상시험을 하겠다라는 게, 임상시험도 만약에 제품이 승인받은 다음에 임상시험을 했으면은 그게 PMCF 스터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MDR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좀 전체적으로는 부서분들하고 내부적으로 이 MDR의 일정에 대해서 뭐 조율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MDR에서는 지금 일단 기술 문서가 테크니컬 파일에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이제 이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을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문서들을 제대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래야만 이 테크니컬 닥에 연동되는 문서들이 체계가 잘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CER에서 임상이 안 돼 있다면 리터러처 분석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메타 분석을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트 분석을 아주 상대하게 해서 그거를 좀 보충해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를 통해서 또 강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민이었습니다.